제21장 그 밖에 질문들, 아주 중요한 질문들만 나열되어 있죠. 필사 말고 묘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필사를 시를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필사를 강조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필사를 그렇게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라는 것은 부필자에 옮길 사자죠. 옮겨서 적어보는 것을 필사라고 하는데, 좋은 시를 골라서 그대로 써보는 것, 좋은 시를 골라서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써보는 것도 중요하죠. 특히 시클에 나온 시들은 굉장히 장점이, 옛날 시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좋은 시 하면 오래된 시가 많은데, 시클은 아주 최근의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 중에서 최근 시를 익히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사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화자, 그다음에 어법, 정서, 구조가 있는데요. 화자, 어법, 정서, 구조. 이걸 잘 익혀놔야 되겠어요. 이 화자, 필사를 할 때는 이 화자, 어법, 정서, 구조를 파악하면서 필사를 해야 되는데요. 화자를 파악한다는 것,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떤 성격과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화자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법, 어법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어법은 문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법 같은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어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히 시에서는 비유의 방법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어법이라고 하면은 서리법은 없는지, 또 우의법은 없는지, 풍자, 역설, 반어 뭐 이런 어법들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필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서라는, 그런데 정서가 뭐죠? 정서라면 한자로 뜻정자에 실마리 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시에서는 딱 2가지로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서라면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노여움이나 두려움, 기쁨, 슬픔, 한마디로 희노애락 같은 그런 감정들을 정서라고 하는데, 또 시에서는 감정의 실마리죠. 그러니까 독자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가, 그 감정을 일어나게 하는 그 실마리가 정서죠. 그리고 구조가 있는데, 시에서 구조는 아주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어떤 시를 하나의 건축물이다라고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조가 연이나 행으로 흔히 이렇게 구조를 이루는데, 그 건축물에서 기본 어떤 뼈대가 되듯이 시에서는 연과 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 전체의 뼈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필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화자, 어법, 정서, 구조 4가지 면에서 시를 면밀히 분석하고 따라서 쓴다라고요. 그러니까 필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필사하면 안 되고, 그냥 필사하면 작업에 불과하죠. 그냥 필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분석해야 되겠죠. 화자, 어법, 정서, 구조 이 4가지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따라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쓰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쓰면서도 한 줄 쓰고 상상하고,
또 한 줄 쓰고 상상하고 한 줄 한 줄 옮겨서 쓰는 것을 즐겨야 해요. 그런 즐기라고 합니다. 네. 좋은 시의 필사와 분석은 감각적 표현 능력을 길러준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지 사전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미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도 또 시를 쓰는 사람이 그 이미지를 이미지화 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좋은 시의 필사와 분석은 감각적 표현 능력을 길러준다.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서 우리가 익혀놓은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감각적 표현 능력이라는 것은 대부분 시각적 표현 능력을 말하는데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내는 그런 능력을 길러준다고 해요. 물론 꼭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죠. 촉각, 후각, 청각도 다 포함됩니다. 네. 그 다음에 습작이라는 게 있어요. 익힐 습자에다가 지을 작자죠. 그래서 습작이라는 것은 연습 삼아서 써보는 것, 네, 연습 삼아서 써보는 것이 습작인데, 추천하는 습작 방법 첫 번째는 필사하는 시를 화자, 어법, 정서, 그리고 구조 네 가지 면에서 면밀히 분석한 다음, 네, 아주 중요하죠. 화자, 어법, 정서, 구조 이 네 가지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그 시와 비슷하게 써보는 것. 그러니까 같은 구조와 같은 소재를 쓰되 다른 관점에서 써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를 우리가 어떤 시를 필사를 해봤으면 그 필사한 시와 비슷한 시를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클에서는 주의할 점을 하나 밝히고 있어요. 습작품은 아무리 잘 써지더라도 출품하지 말 것 해요. 네, 아무리 잘 써져도 절대 출품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표절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아무리 잘 써도 전문가들은 그게 표절이라는 걸 금방 알죠. 또 설령 그때 못 잡아낸다 하더라도 어디선가는 다 압니다. 그런데 또 표절도 오마주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되죠. 무조건 표절로만 볼 수는 없죠. 근데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습작품을 절대로 창작품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시클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나르키서스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서 연못에 비치는 자기 모습에 반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아름답게 생겨서 연못에 비친 자기와의 어떤 사랑에 빠져가지고 네, 결국 그 빠져 죽는 그런 나르키서스죠. 예, 근데 그렇게 자기 작품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행위 혹은 생각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네, 절대로 그거를 창작품인 양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묘사일기, 이거 참 좋은 방법 같아요. 묘사일기. 어떤 묘사를 자꾸 해봐야 되는데 묘사일기를 써보래요. 늘 그날 있었던 일들 중에서. 그런데 좀 일기 쓴다는 게 그냥 일기 쓰기도 힘든데 묘사일기를 쓰라고 그래요. 어쩌면 그냥 일기 쓰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쉬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시 쓰는 연습이니까요. 근데 일기를 쓰려고 그러면 적을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시를 쓴다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해본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더 일기 쓰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정서적 파장이 큰, 네, 이 말 중요하죠. 그날 하루 일들 중에서 가장 정서적 파장이 큰 사건 하나를 골라서 그 안에 담긴 서사와 정서를,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의 극적인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극적인 장면으로 보여줘야지. 그저 그런 장면이라면, 네. 그죠? 극적이라는 게 뭐죠? 연극 무대에 올릴 만한 그런 장면, 아주 그런 장면을 극적인 장면이라고 하죠. 그림으로 그리듯이 그 정서가 암시된 장면을 그리라 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묘사에서도 외양 묘사와 심리 묘사가 있는데, 외양 묘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행동 묘사와 정경 묘사,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바깥에 있는 속성을 면밀히 그려내는 게 외양 묘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심리 묘사죠. 심리 묘사는 화자의 심리적 정서를 그려내는 건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이지가 않죠.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려내기가 힘들죠. 근데 그런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 네, 그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네, 그런 게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무척 슬펐다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진술을 하면 시적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산문적 진술이라고 봐야겠죠. 정서적 심리를 묘사를 통해 표현하려면 비유적 묘사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척 슬펐다 이걸 갖다가 시적으로 표현하려면 비유적 묘사를 하면 돼요. 네, 비유. 뭐 지규도 있고 은유도 있고 다양하죠. 풍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냥 무척 슬펐다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려면, 녹고 있는 얼음의 슬픔이 내 안에서 번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 시적인 표현이 되죠. 무척 슬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녹고 있는 얼음의 슬픔이 내 안에서 번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네, 그 슬픔이라는 어떤 그 추상적 상태가 얼음이라는 어떤 모습을 띠고 좀 구체화되죠. 이렇게 얼음, 또 번지고 있었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좀 시각화되고 감각화된 거죠. 나를 보고 있던 달의 표정이 금방 어두워졌다라고요. 이것도 아주 시적이죠. 네, 무척 슬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던 달의 표정이 금방 어두워졌다. 이러면은 구체화되잖아요. 어떤 심리 상태, 화자의 심리적 정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네. 한마디로 슬픔이라는 보이지 않는 추상성을 달의 표정 또는 얼음에 녹고 있는 얼음 이렇게 또 번진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다 쓴 다음 점검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요. 다 쓴 다음에 점검해야 될 것들. 한마디로 뭐하죠? 퇴고를 하는 거죠. 원래 퇴고가 뭐죠? 퇴고. 그 당나라 땐가 그러는데 한 시인이 시를 쓰고 있는데 뭐 두들겨야 될지 아니면 밀고 가야 될지 두들겨야 될지 이 표현에 대해 세밀 때 어떤 관직이 높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네, 아무튼 그래서 물러날 그 퇴고라는 게 그거죠. 이렇게 두들겨야 될지 아니면은 물러나야 될지. 네, 밀퇴자. 그걸 퇴고라고 합니다. 밀어야 될지 두들겨야 될지 그거를 망설이는 모습에서 지금은 그 퇴고라는 것이 어떤 뭐랄까요, 그 퇴고라는 것이 어떤 시를 다 쓴 다음에 수정하는 작업을 퇴고라고 이렇게 굳어지게 되었어요. 네, 제가 좀 퇴고에 대해서 유래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퇴고 방법은 큰 것부터 작은 것을 향해서 나간다. 시를 다 써서 우리가
시를 첨삭하는 과정을 태고라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것은 주제, 구성, 문단, 문장, 단어 이렇게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태고를 해가는데, 주제 이것도 중요하죠. 이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퇴고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 왜 썼는가? 주제는 그런 거죠. 그 시를 왜 썼는가? 시를 쓴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시를 쓴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 수다 또는 넋두리, 한마디로 시 속에서 징징거림에 불과하게 되죠. 그래서 시를 쓴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구성. 구성은 이제 뭐 행과 연, 아까 그 구조 있죠. 내용에 맞게 잘 배열되었는가, 그런 걸 또 보고요. 또 문단, 연을 나눌 때는 또는 행을 나눌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이나 단어가 얼마나 어떤 대상에 얼마나 적확한 단어가 쓰였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퇴고라고 하는데요. 시클에서 강조하는 퇴고는 어떤 시가 좋은 시인지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점검사항을 이렇게 딱 제시하고 있어요. 아주 비중도 이렇게 퍼센트로 이렇게 표시해 놨죠. 구체성, 개별성, 섬세한 묘사, 내밀한 사유. 자꾸 이 4가지를 되새겨 보시고 한 번씩 좀 적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체성과 개별성, 이 2가지면 아주 중요하죠. 이 2가지가 잘 돼 있으면 밑에는 어느 정도 저절로 되죠. 그럼 구체성이 뭔가? 구체성은 어떤 그 구체적 대상, 이런 어떤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구체적인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온함을 표현한다면은 평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뭐죠?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평온함이 감각으로 이렇게 포착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걸 갖다 구체화시키는 게 호수죠. 이렇게 호수의 잔잔함이 마음의 평온함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평온함이 호수로서 이렇게 생김새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성이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그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객관적 상관물과 연관성이 있는 이미지여야 돼요. 만약에 마음의 평온함을 표현하는데 내 마음은 독수리의 비행이다 이래가지고 평온함이 느껴지진 않죠. 너무 억지죠. 마치 그 낯설게 하기를 억지로 자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게 되죠. 만약에 내 마음은 독수리의 비행이다 이러는데 거기서 평온함을 느낄 독자가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뭐 공격 본능이나 이 정도를 느끼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구체적인 대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객관적 상관물로 연관성 있는 이미지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게, 한마디로 구체적이지 않게 ambiguity,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숨기려고만 하면은, 그죠? 그냥 호수 정도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숨기려고 하면은 애매성에 빠지죠. 애매모호해져요. 만약에 내 마음은 독수리의 비행이다 이래버리면 이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어쩌면 공격 본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마치 또 평온함을 갖다 표현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항상 비유가 두 대상 간에 그렇게 만약에 너무 숨기는 데 집착을 하면은 그 두 대상, 그죠? 객관적 상관물과 그 대상 간의 관계성이 멀어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개별성이 20%의 비중을 차지한대요. 구체성이 6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개별성,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나 하는 방식과 어떤 그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평범한 그리움을 가진 시적 화자나 어떤 정황을 갖다가 개별성을 갖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리움, 평범한 그리움을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것이 개별성을 갖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범한 화자나 평범한 시적 정황은 뭐라고요? 개별적이라기보다는 개별적 특수성을 갖는다라기보다는 보편적 추상성을 갖게 되겠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시가 어떤 시적 정황이나 화자가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시는 구체성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 하면은 어때요? 나무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 사물로 보이지만 도대체 어떤 나무를 가리키는 건지, 큰 나무인지 아니면 조그마한 나무인지, 그렇죠? 또 뭐 묘목인지 소나무인지 뭐 상수리 나무인지 알 수가 없죠. 그냥 나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추상성과 보편성이 생기는 거죠. 그냥 나무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새가 많은 시에서 새의 이름이 없이 그냥 새라고 하죠. 그러면 독자는 그게 무슨 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냥 대충 무슨 새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그냥 나무라고 하면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이 되는데, 소나무 하면 구체적이 되죠. 그래서 소나무는 개별성과 구체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소나무라고. 팽나무, 능수버들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고 개별화시키면은 동시에 개별성과 구체성이 확보됩니다. 막연히 그냥 나무 이러면은 그게 무슨 나무인지, 어떤 성질의 나무인지, 그죠? 어떤 바람에 강한 나무인지, 바람에 쉽게 쓰러지는 나무인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개별성을 갖게 하라고 합니다. 섬세한 묘사. 네. 근데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섬세한 묘사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섬세하지 않으면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섬세함이 없으면은 당연히 구체성, 개별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섬세한 묘사, 예를 들어서 호수라고 하면은 호수의 바깥쪽에는 뭐가 있어요? 잔잔한 물결의 모습이 있죠. 그 물결의 모습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평온함이 있죠. 우리가 호수의 잔잔한 물결을 보면서 당연히 평온함을 느끼지요. 만약에 그 호수의 잔잔한 모습을 보면서 전쟁을 생각한다면 그냥 온전한 정신이라고 볼 수는 어렵겠죠. 당연히 호수의 잔잔한 모습을 보면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결의 모습이 호수의 바깥쪽 모습이라면 평온함은 호수의 안쪽, 호수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겠죠. 네. 그리고 내밀한 사유, 섬세한 묘사를 하면 당연히 내밀한 사유도 따라오겠죠. 내밀한 사유가 어떤 것일까? 내밀한 사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허영만 시인의 겨울 들판을 거닐며 이런 시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겨울 들판에 어떤 식물이 식물이 막, 저 풀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게 되죠. 풀들이 다 죽어 있거나, 그 다음 봄이 되어야 식물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겨울 들판에, 눈 내리는 겨울 들판에 거기에 풀들이 살아서 이렇게 푸른 잎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섬세한 자세로 겨울 들판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풀이 실제로 파란 잎을 가지고 있어요. 겨울 눈 밑에서. 눈 밑에 파란 잎을 가지고 있어요. 예, 식물계에서는 식물 읽어주는 시인에 들어가서 보시면 근생엽 또는 뿌리잎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기잎은 가을이 끝나면 다 시들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땅에 딱 붙어서 이렇게 잘 붙어서 이렇게 푸른 잎을 유지하는 잎이 있어요. 잎사귀, 이파리 잎이 있는데 그 뿌리 근처에서 나는 잎을 뿌리잎이라고 하고, 줄기에서 나는 잎을 줄기잎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뿌리잎도 한자어로는 근생엽이라고 하는데, 겨울에 살아서 그대로 겨울의 푸른 모습으로 열심히, 네, 눈 속에서 안 사라집니다. 겨울에도 그대로 있어요. 얼음 속에서도 그 푸른 모습을 유지해요. 네, 그게 근생엽 또는 뿌리잎입니다. 근데 겨울에 살아서 열심히 봄에 꽃을 피울 준비를 하죠. 그래서 겨울 들판을 거닐며에서 화자는 뭐라고 그래요? 겨울 들판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어떤 그런 깊은 사유를 드러내죠. 네, 그렇답니다. 네, 구체성은 시의 생명이다.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내적 의미가 암시되어 있어야 좋은 시다. 숨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일단 구체성이 되었나를 점검해야 된다. 네, 구체성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개별성은 간절한 개별 경험을 가진 개별 화자에 의해서만 발현된다. 그렇죠. 시적 대상이나 정황에 바싹 다가들어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사유해야 한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이제 개별적이지 않으면 보편적이 되죠. 그러면 시로서 어떤 새로움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섬세한 묘사와 내밀한 사유는 비중은 적지만 조금만 있어도 효과는 크다. 섬세함은 양념처럼 조금만 들어가도 시의 맛을 확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섬세함은 세밀한 눈으로 대상이나 현상의 안쪽과 바깥쪽을 정밀하게 읽어낸 다음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때 발현된다. 네, 좀 전에 다 설명했죠. 그리고 내밀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남들은 대부분 놓치고 있는 좀과 숨겨진 의미를 직관적인 태도로 읽어낸 다음 적절한 시적 진술로 표현할 때 나타난다. 그렇죠. 겨울 들판을 걸으면서 남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풀은 겨울에 다 시들고 죽거나 시들어서 푸른 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섬세한 관찰로 보니까 어때요? 역시 푸른 잎을 그대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허영만 시인의 겨울 들판을 거닐며 화자는 추운 겨울 들판에도 생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땅바닥에 딱 붙어서 생명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네, 이런 게 아주. 그 다음 퇴고래요. 퇴고.
마지막은 첨삭이다. 네, 태고의 마지막은 첨삭이다. 단어나 밀 것인가 두드릴 것인가, 네, 그 고민을 하는 게 태고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태고는 뭐죠? 어떻게 잘 고칠 것인가의 문제죠. 문장을 다듬는다 이런 뜻이 됐어요. 지금은 밀 것인가 두드릴 것인가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뭐 문장을 다듬는다라는 뜻이죠. 네, 다 쓰고 나서 문장을 다듬는다라는 뜻입니다. 태고의 마지막은 첨삭이다. 네, 아주 여기서 적절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나 구절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첨삭이라고 하는데, 더하거나 빼는 것이 첨삭이지만 더하지는 말고 빼는 것 위주로 하려 더하면은 설명하게 돼서 시적 긴장감을 떨어뜨린다고요. 네, 뭘 더하면 안 돼요. 빼는 건 괜찮은데 더하지 말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저히 뺄 수 없을 때는 다른 말로 대치하세요 라고 합니다. 네, 도저히 뺄 수가 없으면 다른 말로 대치하고 자꾸 바꿔보되 말을 더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네, 더하면은 자꾸 설명하게 돼서 시적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네, 또 추가로 알려줄 기법은 없나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